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칠판 앞에서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이제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그 수험생이나 뭐 전공자들도 그렇지만요, 실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무역실무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여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요, 기초용어 정리입니다. 여러분요, 특히 비전공자로서 무역회사 갔을 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요, 제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한국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저게 한국말이 아닌 것 같아. 아주 환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초 용어 정리,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당사자와 관련된 당사자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아. 그런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말은 편해요. 무역이라는 게 사실 국제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국내 거래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국내 거래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을 판매자라고 합니다. 국내 거래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을 구매자라고 하죠. 무역도 똑같아요.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물건을 잘 보내주면 되고 구매자는 돈을 잘 주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단순한 개념이 이제 영어로 갔다가 다시 번역이 되면서 어떻게 변질되나 잘 볼게요. 영어 쉬워. 난 이럴 때 영어가 제일 좋은 것 같아. 파는 사람 뭐예요? 셀러. 사는 사람 바이어. 와,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요 정도 영어를 모르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역 현장에서요, 셀러가 누구야, 바이어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나라 말대로 뭐예요? 판매자가 누구야, 구매자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어렵지가 않죠. 자,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무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뭐예요? 대부분 일본어입니다. 일본식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셀러를 일본 사람은 뭐라고 번역해서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바이어를 일본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는 결국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매도인이요. 셀러를 매도인이라고 하고요, 바이어를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무역을 하다 보면요, 매도인이 누구야, 매수인이 누구야 라고 하는데 뭔가 언뜻 알 것 같지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아니, 판매자, 구매자라고 하면 되는데 매도인, 매수인은 뭐예요? 이거요, 물건을 매도하는 사람, 그리고 물건을 매수하는 사람.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받을 숫자잖아요. 자, 우리 어르신들은 한자 세대일 거고요. 한자 세대가 아닌 경우도 요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도자라는데, 자, 일본에서는요, 이 도라는 한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그 넘길 도자거든요. 무언가를 넘긴다라고 할 때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는요, 도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매도는 이제 물건을 넘기는 거, 매수는 그것을 받는 측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하다 보면은요, 참 그 도와 관련된 단어가 많습니다. 현물 상환도 거래, 보세 창고 도 거래,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럼 현물 상환 거래면 현물 상환 거래지, 현물 상환 도 거래는 무엇이고, 보세 창고 거래면 보세 창고 거래지, 보세 창고 도 거래는 무엇이냐? 다 일본식 한자예요. 그 도예요. 그 도, 매도인 할 때 그 도요. 이게 뭐야? 보세 창고에서 물건을 넘기는 거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역에서는 뭔가 도가 들어가는 단어가 많았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셀러와 바이어라고 하면 이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죠. 그렇지만 무역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라고 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이라고 한다. 자, 그럼 요 단어를 볼까요? 셀러가 결국 뭐 합니까? 수출을 하죠. 엑스포터라고 합니다. 그럼 바이어는 뭘 해야 돼요? 수입을 하죠. 임포터라고 합니다. 와, 요거 알아, 요거. 요 단어는 어렵지 않다. 자, 뭐라고 번역합니까? 엑스포터, 수출자, 수출상, 수출업자 다 같은 말이에요. 임포터, 수입자, 수입상, 수입업자 다 같은 말이죠. 야, 그래도 요 정도는 내가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셀러와 바이어를 엑스포터, 임포터로 구분하는 이유는 뭘까요? 수출 신고와 수입 신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출하는 물품은 관세법에 위거하여 원칙적으로 수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에 위거하여 수입 신고를 하고 상응하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셀러와 바이어가 아니라 엑스포터와 임포터로 구분하는 이유는 뭡니까? 누구한테 수출 신고 의무가 있고 누구한테 수입 신고 의무가 있냐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일반적으로는 다양한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셀러가 엑스포터가 될 것이고요, 바이어가 임포터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 자, 그럼 다음입니다. 잘 보세요. 셀러가 수출을 했으니까 뭘 해야 돼요? 물건을 보내야 되는 거죠. 국내 거래와 무역 거래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무역 거래는 운송이 수반됩니다. 국내 거래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직거래로 무슨 13번 개찰구 앞에서 만납시다. 이거 안 되잖아요. 자, 운송이 수반되기 때문에 뭐예요? 보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럼 바이어, 즉 매수인, 수입자는 뭐예요? 그 물건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품 운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예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부터 헷갈려요. 컨사이너, 이게 보내는 사람이에요. 컨사인이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도 안 어려운데? 그쵸? 영어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번역이 어렵습니다. 하여간 일본 애들이 이거 번역해 놓은 거 보면 아주 환장할 것 같아. 컨사이너를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송하인이라고 번역했고요. 컨사이니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수하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뭐지? 아니 그냥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잖아. 이게 받을 숫자인 건 알겠고 이게 보낼 송자인 건 알 것 같은데요. 그러게 사람이죠. 이게 뭔데 이게? 아니 그러면 화물을 보내는 사람은 송화인이 돼야 되고 화물을 받는 사람은 수화인이 돼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송하인은 뭐고 수하인은 뭐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화물. 우리는 이것을 일본어로 뭐라고 하죠? 니모츠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한자를 씁니까? 요 한자를 쓸 거예요. 하물.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짐이라고 할 때 이 짐 화자를 씁니다. 그래서 화물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일본은 뭐예요? 요 단어를 선호합니다. 하물. 그래서 짐이라고 할 때 일본식 한자는 짐 하자이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짐 화자를 쓰는구나. 자, 그래서 하물과 화물은 기본적으로 같은 말이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수하인은 뭐예요? 수화인과 같은 말이고 송하인은 뭐예요? 송화인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자, 무역할 때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요 두 한자를 섞었습니다. 어찌됐건 일본어이긴 하지만 정식으로 무역에서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일본식 한자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 이쪽이 맞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송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송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그 화물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 하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화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음에 이제 운송서류 파트에서 배울 겁니다. BL, 즉 선화증권이라고 말을 하지만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무역을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물론 그냥 BL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선하증권과 선화증권은 다른 걸까요? 라고 했을 때 다르지 않습니다. 이쪽 한자냐 이쪽 한자냐 그 정도 차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이 표준어일까요? 어느 쪽이 우리나라 말일까요?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요? 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이 짐 하자가 우리나라 상법상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송하인, 하주, 선화증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본식 표현이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쪽을 사용하고 있고요. 신기한 게 관세법이에요. 관세법에서는요, 수입 화주라는 말을 씁니다. 또 관세법에서 이쪽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컨사이너와 컨사이니는 송하인, 수하인, 송화인, 수화인 다 같은 말이구나. 그럼 이제부터 무역에서 하와 화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겠구나. 어렵지 않죠? 그래도 이게 그나마 좀 순화된 거죠. 아주 옛날 몇십 년 전에는요, 컨사이너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화물을 보내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하송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왠지 우리나라 말 같기도 한데 옛날 법엔 그랬어요. 옛날 아주 옛날 법에서는 이제 컨사이너를 하송인이라고 했고 화물을 보내는 사람, 이게 더 맞는 것 같죠? 그럼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하수인. 옛날 법에서는 그랬다니까요. 요즘은 이제 수화인이라고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아주 옛날 어르신들은요, 하송인, 하수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송인까지는 괜찮아. 하수인 그러니까 약간 좀 깍두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약간 잔챙이 같은 느낌이 좀 나죠. 이래서 말귀를 알아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역은 별거 없습니다. 말귀만 알아들으면 돼요. 자, 마지막. 내가 컨사이너까지는 알겠는데 슈퍼 그러거든요. 슈퍼라고 하는데 도대체 슈퍼가 뭐지?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지? 자, 슈퍼는 뭘까요? 슈퍼는 컨사이너와 같은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송하인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는
컨사이너라고 말해야 돼요. 왜요? 수하이는 컨사이니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무역이라는 건 사실 그런 관습이나 습관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수하이는요, 무역에서 당연히 컨사인이라고 하는데, 즉 받는 사람은 컨사인이라고 하는데 보내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요, 컨사이너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쉬퍼라고 말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컨사이너와 쉬퍼는 같은 말이며, 엄밀히 말하면 물품을 보내는 사람은 컨사이너라고 해야 되지만 무역 거래에서는 쉬퍼라고 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운송 서류 보시면은요, 난이 두 개가 있습니다. 쉬퍼, 보내는 사람 누구, 컨사인이 받는 사람 누구. 자, 그래서 컨사이너를 쉬퍼라고 많이 말을 하는구나. 그렇지만 법적인 용어는, 법적인 개념은 완전히 그냥 동일하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컨사이너라고 하셔도 되고요, 뭐 쉬퍼라고 말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당사자의 용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요 정도 분량으로 하여서 여러분과 이동 중에 잠깐 보면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무역 지식.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이론적인, 여러분이 대학 교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무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기 때문에요, 나는 전공자다, 무역을 좀 안다 하는 분들도 실무에서는 이렇게 사용되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특히 비전공자라고 하면은 뭐예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업데이트 되는 부분을 항상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무역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